연배가 좀 후배님이신데 그래도 사실 나는 서울법대 출신 변호사 중에 옛날에 우리 그 전태일 씨를 도왔던 변호사님이 누구셨죠 그때? 조영리 변호사님. 그런 변호사님은 아니었구나. 변호사도 했죠. 조영래 변호사님 같은 분도 있었는데 이렇게 진보적인 서울법대 출신 변호사를 요즘에는 만나기가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너무 서울법대가 권력화된 쪽으로 가서. 근데 아무튼 이분은 특별한 분인데 특별히 소개드리자면 우리 윤기섭 우리 신흥무관학교 교장 선생님이셨죠? 신흥무관학교 교장도 하시고요. 네, 한번 직접 소개해 주십시오. 윤기섭 우리 애국 열사의 외손자 되시는 분입니다. 그 할아버지 소개 좀 해주십시오. 예, 저희 외할아버지,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가 장녀시고 따님만 두 분이셨는데 저희 외할아버지 윤기섭 선생은 신흥무관학교 아시죠? 독립군 양성학교. 네. 거기 교장 하시다가 상해 임시정부로 넘어가셔가지고 거기서 의정원 의장, 그러니까 이제 국회의장까지 역임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해방 후에 이게 잘 알려져 있지 않은데 그 임시정부 가족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네. 약 한 300명 정도가 됐어요. 그런데 그 가족들이 어떻게 그 우리나라로 귀국했느냐? 제 외할아버지가 인솔하고 오셨어요. 예, 그래서 중국 대륙을 전쟁이 그 일본이 패망했을 때 임시정부는 자기 중경이라고 해가지고 중국 서쪽 끝에 있었는데 그 중국 대륙을 가로질러 가지고 그 전후에 참 뭐 길도 없고 그랬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300여 명의 그 임시정부 요인 가족들을 저희 외할아버지 윤기섭 선생께서 인솔하고 단 한 명의 낙오자도 없이 1946년도에 귀국시킨 다음에 독립운동을 끝내셨습니다. 예, 제가 그 외손자고요. 뭐 그렇습니다. 훌륭하십니다. 지난번에 아시다시피 그 우리 홍범도 장군 흉상을 철거한다고 육사에서 그렇게 난리를 치니까 우리 정찬승 변호사님처럼 이렇게 우리 애국 열사들을 사실 신흥무관학교를 개설한 학교다. 우리 문재인 정부 때 이 흉상을 세워가지고 신흥무관학교 교가를 부르고 육사 생도들이 신흥무관학교를 자신들의 어떤 출발점으로 인식하는 이제 교육이 되고 그랬습니다. 그래가지고 명예 육사 졸업장을 다 애국 열사들한테 줬어요. 윤기섭 우리 애국 열사님한테도 줬는데 너무 화가 나서 홍범도 장군 철거하고 뭐 거기 한 5분의 독립 영웅들을 철거한다 그러니까 졸업장을 받나보셨죠? 어떻습니까? 네, 2018년도에 그 육사가 이제 신흥무관학교가 육사의 그 말하자면 이제 저기 원류다, 정통이다 해가지고 저희 외할아버지께 명예육사 졸업증서를 수여를 했어요. 그 저희 할아버지는 신흥무관학교 졸업생이 아니라 교장인데 졸업증서를 주더라고요. 약간 이상하긴 했는데 그냥 받았죠. 그런데 그 윤석열 정부 들어와가지고 독립군과 또 신흥무관학교와 육사는 그건 뭐 좀 다르다, 관계가 없다, 이따위 소리 하면서 우리 홍범도 장군님 흉상도 철거하고 이런 천인공노할 만행을 저질렀지 않습니까? 예, 그 육사총 동창회장이라는 자도 홍범도 장군 흉상은 철거해야 된다, 이런 망언을 짓거리고요. 육사 출신 어느 누구도 그러면 안 된다라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육사는 사실 우리 대한민국 현대사에서 굉장히 죄를 많이 지은 학교죠. 잘 아시잖아요, 여러분들. 육사 출신들이 우리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기여한 게 뭐가 있습니까? 그 육사, 또 대한민국의 국군은 굉장히 특이한 군대예요. 창설된 후 단 한 번도 외적과 싸워본 적이 없는 군대입니다. 그런데 희한하게 민간인은 많이 죽였어요. 그 부끄러운 줄 알아야 되고 헌정을 2번이나 유린을 하고요. 그래서 그 명예 졸업증서를 그냥 육사에다가 던져주고 왔습니다. 예, 저희 할아버지께도 그 명예 졸업증서, 그거 이미 그 육사 그 친구들이 다 휴지로 만들어버린 거 아닙니까? 그거를 그 흉물을 가지고 있는 것이 할아버지께 누를 끼치는 일인 것 같아서 그냥 육사 앞에 가서 그냥 내던져주고 왔습니다.
네, 이제 본론 들어가서 사실 저희들이 이 검찰의 폐해에 대해서 아마 이렇게 뼈저리게 모든 국민들이 학습을 하고 있는 것은 처음인 것 같습니다. 물론 그 전에도 많은 부분적으로 일들이 있었습니다만, 우리가 정말 이 뼈에 사무치도록 이 특수부 검찰의 폐해를 몸으로 겪고 있는데, 지금도 이 검찰들에게 좀 호소하고 싶습니다. 국정감사 때 이원석 검찰총장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왜 소병철 의원께서 한참 검찰의 선배님이시죠. 소병철 의원께서 왜 젊은 검사들이 사표를 내고 떠납니까? 여기에 대한 답변은 뭐라 그랬냐. 우리 검사들은 뭐 야근 수당도 없고 연장 근로 수당도 없고 뭐 죽으라고 지금 일을 하고 있는데 그 특활비 몇 분 썼다고 이렇게 난리를 치니 이거 뭐 못 해먹겠다고 떠난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투정을 부렸어요. 참 아연실색했는데 여러분들이 정말 이원석 검찰총장님 정말 여기 아도 이런 이 다단계 사기 피해자들 이런 서민들의 눈물을 닦아주는 이런 범죄들을 발본생활에서 잡은 일이라면 박수를 치고 정말 연장 근로수당이라도 당연히 주고 싶은데 맨 잡아다가 이재명 잡아다가 20만 쪽 수락이라고 만들고 송영길 주변 파가지고 이렇게 여기다가 수사력을 낭비하고 있으니 이게 되겠습니까? 그리고 말이죠, 우리 이 총장님이 잘 몰라서 그러는데 우리 공무원들 4급 서기관 이상이면요 연장 근로수당, 야간 근로수당이 없습니다. 검사만 없는 게 아니라 검사는 초임 때 3급이에요. 3급 공무원 자격을 줍니다. 아니 일반 행정공무원들은 4급부터 서기관부터 연장 근로수당 없어요. 그 사장들도 없어요. 관리직은 없습니다. 밤을 새워 일하는 거예요. 국회의원도 없어요. 국회의원이 무슨 연금이 있는 거라고 잘못 아시는 분들이 있는데 제가 국회의원 5선 했지만 연금 한 푼도 없습니다. 국회의원 그만두면 연금 나온 걸로 잘못 알려진 게 있는데 전혀 한 푼도 없어요. 진짜요? 없어요. 진짜 없어요. 잘못 알고 연장 근로수당 없습니다. 퇴직금도 없습니다. 국회의원 끝나면 퇴직금도 끝이에요. 제가 5선 20년 제가 국회의원을 했는데 퇴직금을 받았으면 제가 전세 아파트 살고 있겠습니까? 퇴직금 없다고요. 자기들이 그렇게 국회의원 기소하고 그러는 검사님들 자기들은 퇴직금이라도 있고 특수부 검사 퇴임하고 나면 전관 이후받아 변호사로 수억 원씩 변호사비 받고 사법 인재교육을 통해서 돈 벌어먹고 사는 데가 이 동네 아닙니까? 그런 사람들이 연장 근로수당 없고 뭐 아니 업무 추진비도 있는데 특활비 가지고 이렇게 뭐라 그러냐고 때를 쓰는 모습을 보면서 그런 인간들이 송영길 돈목 가지고 이 난리를 친단 말이에요. 자기들은 290여의 국가 예산을 지들끼리 떡 잘라먹지 나눠먹은 자들이 부끄러운 줄 모르고 이런 말을 국회의원 앞에서 뻔뻔하게 하고 있습니다. 정말 이 분노가 치밀는데 여기까지 하고 특수부 이 검찰 수사와 싸우면서 지금 해왔던 우리 정철승 변호사님의 생생한 경험담을 통해 한번 현재 우리 특수부 검찰 수사의 문제점에 대한 말씀을 듣겠습니다. 네. 실은 송영길 대표님은 대한민국 정치인 중에서 제가 생각하기로는 검찰, 특히 윤석열 한동훈 그 검찰 특수부와 가장 제대로 잘 싸우는 정치인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런 분이 모범을 보여주셔야 다른 정치인들도 이 특수부 검찰들은 저렇게 소설 쓰면서 장난질을 하는 특수부 검찰들은 저렇게 대처를 해야 되는구나. 이제 비로소 깨닫고 제대로 맞설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응원을 드리기 위해서 오늘 이렇게 나왔고요. 네. 조금 전에 우리 송영길 대표님께서 이제 저를 이렇게 진보적인 그런 변호사다라고 소개를 하셨지만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전 진보적인 사람도 아니고 저는 굉장히 꼰대이기도 하고요.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는 것은 제가 어떤 사회적인 이슈에 대해서 좀 일반적으로 변호사들이나 법조인들은 그냥 조용히 있는 사람들이 많은데 제가 활발하게 의견 개진을 할 뿐만 아니라 또 좀 사회적으로 약자 또는 소외받는 사람들 이런 분들 아니면은 권력에 의해서 탄압받는 사람들 편에서 이제 변호를 한다든가 하는 그런 활동을 하는 걸 보고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뭐 더 탐사라든가 뭐 많이 있습니다. 예, 그런데 그거는 제가 변호사라는 직업의 이 어떤 업의 본질에 충실한 것뿐이지 제가 뭐 진보적인 생각을 가져서 그런 게 아니에요. 예, 원래 변호사는 그런 일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제 여기서 좀 질의사항이 하나 있는데 아시다시피 얼마 전에 이정근, 강대구 윤관석 또 박용수 이 분에 대한 합동 심리가 있었습니다. 여기서 이정근 씨 돈봉투 사건에 논란이 됐던 이정근 씨에 대한 검찰 쪽 그 신문이 있었는데 그 내용이 이제 언론에 보도되면서 저도 신문 기사를 통해 봤습니다만 어떤 거냐면 아시다시피 이제 저희가 이 문제 제기를 했던 것은 이정근 씨와 박우식이라는 사채업자 간에 채권 채무 관계가 있었습니다. 약 10억 정도. 근데 그때 그 사건을 변론했던 분이 우리 정철승 변호사입니다. 그래서 그 언론을 보고 또 정 변호사님 말씀을 들어보면 그때가 채권 채무 관계여서 한 10억 정도의 된 돈을 다 통장으로 주고받고 했어요. 그 일부가 또 한 70% 정도가 통장으로 변제가 됐던 사안인데 이 이자에 대한 견해 차이 때문에 돈을 못 주겠다, 뭐 협박한다 그래가지고 서로 고소고발이 들어갔고 그러다 보니까 박우식 씨가 이정근을 상대로 채무금 반환 소송이라는 민사 소송을 하던 중에 상호 고소 고발 때문에 형사 사건화 된 건데 그 형사 사건이 됐으면 이것을 사실 형사부나 또 정치인이라 그런다면 굳이 그걸 뭐 공공수사부에 맡겨야 될 것을 특수부가 딱 가로채가지고 이것을 가지고 그림을 그리고 기획 수사를 하게 된 것이죠. 그런데 그 과정에서 우연히 획득한 이 이정근 씨가 보관하고 있었던 3만 건에 달하는 음성 녹음 파일을 변호인과 이정근 씨 동의 없이 이미 추출한 것이다. 그래서 위법 수집 증거다 이렇게 문제제기가 돼서 정철승 변호사께서 그들을 상대로 피의사실 공표죄로 이 반부패 수사 2부와 JTBC를 고소 고발까지 했는데 엊그저께 이정근 씨는 법정에 나와서 자기 동의 없이 한 게 아니라 자기가 이미 제출한 것이다 이렇게 진술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진술을 가지고 신나서 모든 종편이나 이런 데서 송영길 말과 틀린 말이다 그래서 막 보도가 돼서 저도 좀 의아하게 생각해서 그걸 한번 물어보고 싶었는데 이제 오셨으니까 한번 그에 대해서 말씀 좀 듣겠습니다. 네. 네, 뭐 이정근 씨는 이제 민주당 당직자죠. 서초구 지역위원장이었고 4번이나 국회의원 선거, 구청장 선거에 출마했다 떨어졌던 분입니다. 뭐 그렇게 지명도 있는 정치인은 아니었는데 그분에 대해서 서울중앙지검 반부패 2부 그러니까 서울중앙지검은 특수부가 반부패 1부, 2부, 3부 이렇게 3개 부가 있어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가장 에이스인 특수부 검사들이 바로 그 사람들인데 그 반부패 2부 검사 6, 7명이 뭐 한 2-3달을 달라붙어가지고 이정근 씨 하나 구속시키려고 어마어마한 그런 화력을 이정근 씨 수사에다가 쏟아부었어요. 제가 우연히 우리 송 대표님도 방금 전에 말씀하셨지만 그 이정근 씨가 어떤 정치 브로커하고 뭐 좀 그런 관계가 있었어요. 이제 정치 브로커라는 사람들은 정치인을 이용을 하고 거기서 이제 경제적인 이권을 얻으려고 하는 사람들이고 그런데 이제 또 정치인들은 또 그런 의도를 모르고 굉장히 좋은 의도로 그냥 그 정치인들은 항상 뭐 돈에 쪼들리고 뭐 여러 가지 어려운 게 있으니까 도와주려고 하는 사람인가 보다 뭐 이렇게 생각하고 그런 관계가 유지되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 어떤 정치 브로커가 이정근 씨를 그렇게 이제 한 몇 년 이용하다가 정권이 바뀌고 뭐 이정근 씨 이제 더 이상 영향가 없어졌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어느 날 갑자기 이정근 씨한테 자기가 도와주겠다라고 하면서 뭐 빌려줬던 돈 뭐 이런 거를 갖다가 고리이자까지 쳐가지고 터무니없는 돈을 요구하고 만약 이 돈 안 내놓으면은 너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고소하겠다 뭐 이런 일이 벌어졌던 거예요. 그때 제가 그 사건을 맡아가지고 그 정치 브로커의 그런 장난질을 이제 다 진압을 했죠. 하나하나 다 해결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문제가 끝난 줄 알았는데 이 정치 브로커가 무슨 짓을 했냐면은 중앙지검 반부패 2부로 달려간 거예요. 네. 그래서 거기서
검사들하고 이 정치 브로커가 말입니다. 2개월 동안 13번이나 13번이나 그 신문 조서라는 거를 작성하는 짓을 해요. 이게 그 뭐냐면은 거의 2달 동안 매일 출근했다고 보면 돼요. 검사실에. 그래가지고 이정근 씨가 뭐 어떤 아주 큰 죄를 지은 것처럼 그냥 소설을 써버려요. 이정근 씨 본인은 한 번도 그 사이에 불러서 이 브로커가 한 얘기가 사실이냐고 확인도 안 하고 그냥 범죄 사실을 소설 짓듯이 써버려요. 2개월에 걸쳐서. 이제 그런 것들, 그런 정황만 보더라도 이 중앙지검 방부패 2부, 그 특수부는 어떤 것이 진실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오케이, 요 민주당 정치인 하나 걸렸다. 이거 가지고 이건 어떻게 싹싹싹싹 그림을 만들면 이정근이를 어떻게 이제 구속시키고 이정근이의 진술을 증거로 확보해가지고 뭐 무슨 뭐 노영민이 뭐 송영길 대표 뭐 박영선 의원 이런 거물들, 노영민 누군지 아시죠? 대통령 비서실장. 막 이런 거물 정치인들과의 그 관련성을 이정근 씨한테 엄청나게 그 불라고 그렇게 압박을 하고 그랬어요. 예. 근데 그 이정근 씨가 버티는 바람에 이제 그런 시도들은 실패해 버렸죠. 이정근 씨만 호되게 고생했는데, 그 무렵에 제가 이게 하도 답답해가지고 설마 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 2부 이 에이스 특수부 검사들이 몇 달 동안 검사 6, 7명, 수사관 수십 명이 이정근이라는 사람 하나 잡으려고 이랬겠냐, 이건 민주당 노리고 하는 거 아니냐라고 민주당에다가 제가 페이스북에다가 엄청 이 얘기를 그냥 막 흘렸어요. 예. 그런데 그 민주당 진짜 무능하대요. 딱 이 일이 벌어지니까요, 민주당에서 취한 반응들은, 민주당 무슨 국회의원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이정근 묻을까봐 저한테 연락 온 국회의원들이 몇 명이 있어요. 사적으로 친분이 있는 분들이. 근데 그분들이 물어본 거는 딱 하나예요. 이정근 씨가 누구 얘기했냐고. 도대체 뭐가 잘못되고 지금 정 변호사가 검찰 수사가 이게 기획 수사고 이게 그 굉장히 강압적으로 막무가내로 밀어붙이는 수사고 뭐 민주당과 관계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던데 그게 무슨 소리냐,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제가 심지어는 이정근 씨 이렇게 놔두면은 앞으로 민주당에 피바람 불 거다라고까지 얘기를 했는데, 진짜 너무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거 보고, 이거 민주당은, 이 사람들은 진짜 오합지졸이고, 말하자면은 그 아프리카 평원에 있는 그 누우떼들 있잖아요. 영양떼들. 그에 보면은 막 수천 마리, 수만 마리가 무슨 사자 한두 마리한테 그냥 전부 다 잡아먹히잖아요. 예. 민주당이 딱 그렇게 될 것 같더라고요. 180명 국회의원이 있으면 뭐합니까? 한 명 한 명이 그냥 영양인데. 예, 그래서 검사 몇 명이 한 명 한 명 그 국회의원들을 갖다 노리고 하나씩 잡아먹으면, 그러면은 180석도 그냥 다 괴멸되는 거죠. 예, 저는 그렇게 각계격파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각계격파하는 과정에서 우리 송영길 대표님이 영향이 아니었던 거예요. 이분이 이제 싸우니까 이제부터 아마 제가 느끼셨습니까? 갑자기 막 민주당을 향해 가지고 한 명 한 명 막 구속시키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요걸 아셔야 됩니다. 검찰 수사 내용이 언론에 많이 보도가 되고 되게 수사를 담당하는 그 관계자가 아니면 알 수 없는 그런 내용이 언론으로 막 나온다. 그러면 그거 장난질 치는 거예요. 예, 그거는 검찰이 기자한테 흘려가지고 그 기자는 또 검찰로부터 받은 내용을 더 선정적으로 부풀려서 여론 재판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왜 그런 짓을 하겠어요? 그거는 원래 그거를 드러내놓고 검찰에서 알리면 그거는 피의사실 공표죄라고
처벌받는 범죄예요. 예, 그래서 그렇게는 못하니까 뒤로 싹 흘리는 거거든요. 근데 그것도 공무상 비밀누설죄입니다. 예, 그래서 제가 이정은 씨 변호하면서 너무 그 반부패 2부의 장난질이 심하다 싶어가지고 반부패 2부 검사 전원하고 그 다음에 이정근 씨의 무슨 전화 녹취록을 갖다가 막 보도하면서 뭐 강내구 씨나 그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뭐 굉장히 파렴치한 짓을 했다는 것처럼 보도한 JTBC의 그 기자 몇 명을 그냥 고소해버렸어요. 네. 딱 고소를 해버리니까 그런 언론 플레이가 뚝 끊어져 버린 거예요. 네. 자, 검찰은 이렇게 상대하는 겁니다. 네, 이렇게 상대해야 되는 건데, 그 일개 변호사도요. 일개 변호사도 그냥 이렇게 제대로 대처를 하고 하면은 맞서 싸울 수 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거대 정당이 과반수 의석을 가진 민주당이 그렇게 무력하게 당합니까? 예? 저는 그거 보고 참 너무너무 한심해가지고 처음에는 안타깝다가 나중에는 한심해서 아유 당해도 싸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래도 송영길 대표님을 보고 그래도 좀 희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까 전에 이제 물어보셨죠. 이정은 씨가 결국은 구속되고 지금 이제 뭐 그 건이 결국은 실형을 받아가지고 지금 수감 중인데 그 관련된 사건의 증인으로 나와가지고 그게 바로 이제 저희가 이정은 씨로부터 사건 위임을 받아가지고 검사들과 JTBC 기자들을 고소한 바로 그 건. 저희는 검찰이 그런 그 전화통화 그 녹취 파일을 기자들한테 흘려줘가지고 그 보도가 되게 만들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형사고소한 건데 이정근 씨를 증인으로 불러가지고 그걸 물어본 거예요. 이정근 씨가 그 녹음 파일을 기자한테 직접 준 거 아니냐, 뭐 그거를. 그랬더니 이정근 씨가 직접 줬다라고 그렇게 증언을 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보도가 됐죠. 기자들이 아니라 검찰에 이미 제출했다는 거죠. 예, 검찰이 지금까지는 피고인과 그때 변호인 있잖아요. 변호인의 동의 없이 이미 추출한 거 아니냐 이렇게 우리가 주장을 했던 건데 자기가 이미 제출했다 이렇게 말하는데 지금은 제가 이제 이정은 씨 변호인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지금 현재 상황에 대해서는 제가 알 수도 없고 왜 이정은 씨가 그렇게 증언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이제 이정은 씨가 증언한 바로 그 내용은 제가 변호를 할 때의 일이기 때문에 그거는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데 그건 제가 전혀 모르는 일이에요. 그리고 만약에 그게 사실이라면 변호인인 제가 모를 리가 없고 제가 그 검찰을 상대로 그렇게 막 법적 조치를 취하고 언론에다가 이거는 검찰이 임의로 그렇게 그 녹음 내용을 그 이제 포렌식을 하면서 입수한 것을 그냥 그 흘린 것이 분명하다 이렇게 말을 했을 리가 없죠. 이게 뭐냐면 이 잡힌 물고기가 돼버린 겁니다. 예. 그 사실 그 감옥 안에 이제 뭐 징역 몇 년을 살게 되면 사람은 절망하잖아요. 그런데 또 그런 사람을 잘 구슬리기가 얼마나 쉽겠습니까? 예. 그래서 저는 민주당이 뭐 이정은 씨든 누구든 이런 그 특수부 검찰의 기획수사의 대상이 된 사람들은 케어를 하고 보호를 해줘야 된다라고 늘 얘기를 한 거예요. 절대로 개인은 검사하고도 싸울 수가 없어요. 이게 워낙 힘의 차이가 크기 때문에. 그런데 한 부가 그것도 또 특수부라는 그런 막강한 조직과 권한을 가지고 있는 이런 검찰 조직을 맞서서 개인이 싸울 수가 없어요. 그건 불가능해요. 예. 그런데 지금 이제 송영길 대표님 정도 되니까 싸우고 계시긴 한데 송영길 대표님은 그래도 민주당의 전 대표였으니까 이 이제 사회적인 영향력이라도 있으니까 이렇게 하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일반 개인이 이렇게 어떻게 싸울 수 있겠습니까? 예. 민주당 이제 지금이라도 경각심을 갖고 좀 팀플레이 해야 되고 컨트롤 타워를 복구해야 됩니다.
아무튼 확인할 것은 우리 정철승 변호사님이 이정근 변호인 사임하기 전에 시절에 이정근 그의 동의를 받아서 검찰 고발한 게 사실이라는 거죠. 그때. 아니, 그건 당연한 얘기죠. 그렇죠. 우리 의뢰인의 동의 없이 했을 리가 없겠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진술이 변경된 경위는 나중에 이제 재판에서 확인할 문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것 같아요. 이 우리나라 검찰이 가지고 있는 힘이 수사 지휘권, 수사 종결권, 그리고 적용 법조, 기소 편의주의, 기소 독점주의 모든 걸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떤 걸 되냐면 어떤 적용을 법조로 할 거냐. 제가 강백신 지금 반부의 수사 일부장을 제가 백신 검사라는 표현을 썼잖아요. 이 사람들이 라임 사태 김봉현 씨 그 피의자와 함께 나의엽 검사를 비롯한 특수부 출신 한동훈 검사와 같은 팀원들이었습니다. 이 팀원들을 현직 검사 3명과 검사 출신 변호사가 피의자인 그 김봉현을 데려다가 강남 청동동에서 같이 술 대접을 했는데 이거는 당연히 나의엽 씨가 나중에 라임 사태의 주 담당 검사가 될 예정 가능성이 높았기 때문에 이거는 사전 뇌물죄로 당연히 의율해서 적용 법조를 했어야 되는데 이거를 그냥 김영란법 위반법, 김영란법 위반으로 해서 100만 원 이하가 되니까 무죄가 되게 만들어 준 거죠. 이거는 수사가 아니라 그냥 백신 수사, 백신 맞아서 실제 기판력, 일사부재의 원칙에 따라 진짜 수사 적용을 하지 못하도록 수사를 방해하는 정말 직권남용 행위를 하는 것입니다. 이게 자기들끼리 이것을 일반적으로 하는 거잖아요. 다 봐주고. 그리고 이제 검사는 일단 누구라도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저도 마찬가지고 일단 검사가 데려다가 구속을 시키면 하루라도 빨리 나오고 싶으니까 또 구속시켜 놓으면은 적용법조를 예를 들어서 이화영 지금 부지사가 들어가 있는데 너를 뇌물죄로 기소하면 이게 5억 이상이면 특정경제가중처벌법 위반이 돼가지고 5년 10년형을 때릴 수가 있어요. 근데 지금 나이 60이 된 사람을 집어넣고 너 뇌물죄로 기소할 거야 적용할 거야. 네가 이재명 한테 보고했다고 말해주면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해서 좀 집행유예로 나올 수도 있어. 만약 이렇게 회유를 한다 그러면 흔들리지 않을 수 있겠어요? 이렇게 계속 불러다가 이야기하고 또 이야기하고 또 해요. 거의 그래서 이제 나중에 이제 어떻게 되냐면 사람들이 변호사 오면은 스트레스 받으니까 변호사한테 말하지 말고 정식 조사를 한 게 아니라 그냥 면담을 할 테니까 그냥 와라. 교도소에 있으면 춥고 힘들고 그러니까 이 바깥 바람도 쐬고 은행나무도 보고 검사실로 불러요. 매일매일 부릅니다. 부르면 변호사가 이야기하면 변호사 올 필요 없다고 피의자 그래요. 왜냐면 잘해주니까. 거기서 뭐 짜장면도 시켜주고 맛있는 밥도 주고 담배 필 사람 담배도 피게 해주고 애인 만나고 싶다 그러면 애인을 미리 오게 해가지고 검사실 옆에 대기시켜 놓습니다. 그래서 만나게 해줘요. 거기서 만나서 포옹도 하게 해주고 다 해줍니다. 이런 편의를 주니까 검사 편의 되면 너무 편한 거예요. 이제 교도소 생활이 편해진 거죠. 스트레스 받을 일 없이 계속 불러가면 좋은 밥 사주지, 자기 만나고 싶은 가족도 만나게 해주죠. 나중에 구형할 때 형량 깎아주겠다 그러지, 나중에 가석방 시켜줄 수 있다 그러지. 검사가 줄 수 있는 유혹의 카드가 워낙 많습니다. 적용법조를 싸게 해주고 구형 적게 해주고 나중에 가석방 집행유예 나올 때 풀어주겠다. 아니면 보석으로 풀 때 내가 재판부에 반대 의견을 안 내서 약하게 해가지고 보석 청구하면 보석으로 나가게 해주겠다. 수많은 이런 플리바기닝, 우리나라는 법적으로 이런 플리바기닝, 이런 서로 간의 그 계약식으로 이렇게 죄를 서로 딜하는 것이 법적으로 미국처럼 허용되고 있지 않습니다. 이건 다 부정인데, 이런 식의 작전을 통해 사실 조서를 꾸미고 자기한테 유리한 증거를 찾아내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나올 때까지 부르는 겁니다. 한명숙 사건이 그렇게 했고, 그래서 우리가 어미준 검사를 탄핵해야 된다는 이유도 그런 거잖아요. 이거 반대로 이제 거꾸로는 어떻게 되냐? 검사가 피의자든지 돈 많은 이제 소위 돈 많은 사람들이 피의자고 전관 검사 출신 변호사를 선임해서 들어왔다 그러면 어떻게 수사가 잘 진행이 안 되는 거죠. 봐주고 그냥 완전히 고무장갑 끼고 막 등 긁는 식이에요. 고무장갑 위를 긁는 식으로 그냥 속 시원하게 긁어줘야 되는데, 장화를 벗겨가지고 그냥 우리 서민들의 아픈 데를 싹싹 긁어줘야 되는데 완전히 그거는 캐비넷에 넣어놓고 미루고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래서 우리가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해야 된다는 이유도 그거고, 이 검사가 가지고 있는 장악할 수 있는 병이 크기 때문에 우리가 불구속 재판 원칙을 강조한 이유도 그런 거죠. 그래서 사법 질서의 주도권을 검사한테 뺏어서 판사한테 옮기는 것이 우리나라의 사법개혁의 출발점이고, 그걸 하자고 했던 사람이 노무현 대통령 때 임명됐던 이용훈 대법원장이었습니다. 이용훈 대법원장께서
검사 서류를 다 갖다 던지자. 이 검사 서류 재판하면 안 된다. 던지자 그랬더니 그때 이것에 대한 반발을 종용했던 사람이 석동현 검사, 윤석열 대통령의 서울법대 친구, 지금 민주평통 사무처장 석동현, 이번에 전라도 지역 폄하 발언을 했던 그 사람, 그를 옮겼던, 페이스북에 옮겼던 사람, 지금 부산에 출마를 준비하고 있는 이 석동현 민주평통 사무총장이라는 사람이 그때 이용훈 대법원장을 저격하면서 평검사들한테 이에 대한 반대글을 올리라고 선동했다는 게 이문정 검사님의 책에 자세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석동현 씨는, 석동현 변호사는 저 때문에 그 검사장 옷을 벗었어요. 예, 뭐 세상이 다 이렇게 얽히고 설켜요. 2011년도에 그 동부지검 그 어떤 검사가 여성 피의자를 성폭행한 일이 있었거든요. 예, 그런데 제가 그때 이제 그 성폭행당한 여성 피의자의 변호사였습니다. 예, 그래서 그 검사는 이제 그 징역을 받고 당연히 파면됐고요. 그 동부지검 그때 그 동부지검장이 석동현 변호사였어요. 그래서 옷 벗고, 예, 그리고 그때 검찰총장 한상대 검찰총장도 그 일로 옷을 벗었어요. 예, 그래갖고 제가 그때 제가 날린 사람이 검찰총장, 검사장, 뭐 검사 이랬잖아요. 아니 근데 이게 박수 치실 일이 아니에요. 그때 제가 정치인 될 뻔했어요. 검찰에 찍혀가지고 이상하게 하는 일마다 안 되는 거예요. 검찰 관련된 사건이. 그런데 다행히 그때 워낙 그 검찰총장 옷 벗은 분이 검찰 조직에서 인심을 좀 잃었던 분이고, 그 다음에 검사가 잘못한 거 맞으니까, 너무 큰 잘못을 했으니까 그냥 몇 달 있다 흐지부지 끝났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 한상대 검찰총장 여러분들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그 양반이 이 일 때문에 그 후배들한테 사퇴 압력을 받았는데 그때 막 버티면서, 그때 이명박 씨가 대통령이었는데 이명박 씨 고대 후배거든요. 대통령이 나가라고 하면 나가겠다 이렇게 버티다가 뒤에서 누가 칼로 푹 찔러가지고 결국 나가게 됐는데, 그때 칼로 푹 찔렀던 사람이 윤석열이에요. 뭐냐면 후배들이 몰려와갖고 들이박았다는 사실, 그리고 그때 구질구질하게 뭐 대통령 얘기하면서 버텼다는 사실을 기자들한테 살 흘려준 게 그때 중앙지검 무슨 특수부장이었던 윤석열이었거든요. 그런 짓을 윤석열 이 사람은 옛날부터 했었던 거예요. 옛날부터. 그거 얼마나 비열한 짓입니까? 그런데 그거를요, 특수부 수사 기법이래요, 그게. 참, 아시다시피 우리 노무현 대통령께서 돌아가시게 된 계기가 박연차 씨가 그 돈을 줬다. 그거 가지고 우리 이 노무현 대통령이 얼굴 멜렸던 거 아니었습니까? 사실 박연차라는 분은 베트남에서 큰 사업을 하고 있는 분입니다. 신발 공장이나. 근데 그 양반이 우리 노무현 대통령 동네 형님이에요. 노건평 씨하고 친구. 동네 형님이 이제 대통령 동생이 대통령 되고 퇴임했다 그러니까 정말 뭐라도 좀 챙기려고 저기 선의에서 준 돈이었는데, 그 돈을 대통령 시절에 베트남 방문했을 때 화력발전소를 그때 박연차 씨가 하고 있었는데, 그 프로젝트를 잘해달라고 베트남 주석과 이야기한 것이 포괄적 뇌물죄다. 이렇게 만들어서 엮으려고 했던 게 특수부입니다. 그러니까 대통령 수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영업사원 일원이라고 돌아다니면서 대기업 총수들 데리고 다니면서 우리나라 기업들 잘 좀 봐주세요. 이거 영업사원 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말하면 전부 포괄적 뇌물죄입니다, 사실. 아니, 기업을 위해서 자기가 영업사원 하고 다니고, 그런 논리면 다 포괄적 뇌물죄 아니에요? 이정석 지금 수원지검 2차장 재벌들한테 무슨 저녁 대접받고 이게 쭉 나왔잖아요. 이렇게 무리하게 이 특수부들이 그림을 그린 거죠. 그러니 정말 노무현 대통령은 정말 어이없는 그런 상황을 맞게 된 거예요. 근데 그럼 노건평은 왜 이렇게 진술하게 없었느냐? 노건평 잡아다가 계속 너 이거 노무현 대통령 이거 뭔가 불지 않으면 회사를 망하게 만들겠다 그러면 회사를 운영하고 있고 또 자녀 문제를 건들고 그러면 기업인들이 버티기가 어렵습니다. 기업 하시는 분들. 기업이 없으면 모르지만. 저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송영길을 지금 돈봉투로 뭐 송영길이 지시 권유했다는 게 안 나오니까
송영길을 이렇게까지 해놨는데 이거 그냥 보낼 수는 없고 뭔가 잡아서 구속을 시켜야 되겠는데 그게 뭐냐. 그래서 제가 속해 있는 평화 먹고 사는 연구소에 이렇게 후원하고 거기 참여했던 기업인들을 계속 부르고 있습니다. 여수상공회의소 회장 나이 75세 되신 어르신을 7번, 8번 불렀다고 해요. 거의 막 노이로제에 들 정도로 또 물어보고 이 송영길 하고 뭐냐, 이게 너 송영길한테 정치자금 준 거 아니냐, 이렇게 지속적으로 가스라이팅을 해서 사람을 그냥 거의 노이로제에 건들게 만들어서 이 진술 조서를 꾸미고 조작하고 있을 겁니다. 이거 이제 그 조서가 다 완성되면 나를 부를 텐데 뭐 저는 좋습니다. 저는 아시다시피 정면 공격에서 싸울 거고, 제가 여기서 다시 한번 국민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절대 검사 앞에 가서 말하면 안 된다. 부당한 정치적 기획수사에 검사 앞에 말하면 죽는 거고 판사 앞에 가서 말하지 않으면 죽는다, 이런 조언이 맞죠? 검사한테가 말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지난번 문재인 정부 때 우리가 검경 수사권 분리 법안을 만들면서 어떻게 되냐, 형사소송법 312조 1항 2항을 개정해서 검사한테 피신조서, 피의자 신문조서를 검사 앞에 작성한 거라도 법정에서 피의자가 이것은 사실이 아니다고 부정하면 증거 능력을 없애버렸습니다. 그래서 검사한테 아무리 말해도 법정에 가서 이거 검사한테 말한 거는 사실과 다르다 말하면 증거 능력이 없도록 만들었어요. 그것은 그만큼 공판 중심주의, 공개재판, 판사 앞에서 사법 절차를 중심으로 해라. 검사들이 조서 작성해가지고 하는 재판을 끝내야 된다라는 이런 원칙인데 그게 아직도 계속 관행상으로 잘 안 되고 있는 것이죠. 예, 뭐 워낙 우리 송 대표님이 뭐 시원하게 잘 말씀을 해주셔서 제가 조금만 좀 부언을 해드리자면요. 그러니까 검사들이 뭐 우리들이랑 다른 뭐 그런 별종들은 아니에요. 그냥 평범한 공무원들이에요. 그냥 학교 다닐 때 공부를 남들보다 좀 잘했던, 그게 다 범생이들이에요, 일반적으로. 그래서 일반적인 검사들은요, 보면은 굉장히 고지식하고, 그 다음에 또 본인이 검사라는 어떤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자기가 맡은 일을 잘 처리하려고 노력해요. 일반적인 검사들은. 제가 변호사를 20년 넘게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수없이 많은 검사들을 만나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그런 건 있어요. 젊은 검사들은 그냥 일반적으로는 다 좋은데, 아주 그런 정의감이 투철하고 막 이런 사람들이 검찰에서 이렇게 높이 올라가고 성공하기가 좀 어려워요. 그래서 이제 부장검사 이상으로 올라가면 이제 막 그런 정의감 투철하고 막 이런 그런 검사들 비율이 그냥 팍팍팍팍 줄어드는 것 같습니다. 이건 제 경험이고, 그런데 문제는 특수부 검사들이에요. 일반 검사들이 아니라 바로 윤석열, 한동훈, 이 사람들이 특수부 검사들이거든요. 그런데 원래 특수부 검사들은 뭐 특수하니까 뭐지 이렇게 생각하실 건데, 말하자면 그냥 거악을 상대하는 검사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뭐 재벌이니, 그 다음에 뭐 고위 관료니, 이런 사람들의 숨은, 그리고 아주 큰 범죄를 맡아서 하는 사람들이 특수부 검사들이라, 원래 특수부 검사들이 검사 중에 검사죠. 그런데 그러기 때문에 그 권한을 함부로 막 남용을 할 위험성이 큰 거고, 가장 그런 짓을 많이 하고 지저분한 검사질을 한 사람이 가장 크게 성공하잖아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후배들은요, 그걸 롤 모델로 삼고 그거보다 더 지저분하게 해버립니다. 저는 지금 현재 대한민국 검찰의 특수부 검찰 굉장히 위험하다고 생각해요. 선을 너무 넘어버렸어요. 예. 그래서 이거를 잘 모르기 때문에, 그래도 명색이 검사인데 설마 소설까지 쓰겠느냐, 뭔가 이유가 있으니까 뭐 사람 구속하려고 하고 뭐 조사하는 거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런 상식 때문에 그들한테 당하는 거예요. 예. 제가 아까 전에 팁 하나 말씀드렸죠? 막 언론에 그런 내밀한 내용이 자세히 보도된다. 그거 소설 쓰고 있는 징표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고요. 일반적으로 최근에 이재명 대표의 구속영장이 기각된 걸로 여러분들 보셨잖아요. 몇 년을 그렇게 어마어마하게 수사를 했는데 구속조차도 못 시키죠? 그거는 둘 중에 하나예요. 그 수사를 담당한 검사들이 어마어마하게 무능하던지, 아니면은 그 사람들이 소설 쓰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 사람들이 무능한 사람들은 아니에요. 예, 소설 쓰고 있었던 거죠. 이런 특수부 검사들의 대한민국 윤석열 한동훈 특수부 검찰의 실체를 알아야만 그들을 제대로 맞설 수가 있는 겁니다. 지금 민주당에서 필요한 거는 도대체 그들이 어떤 사람들인지를 제대로 이해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